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 소설 파트의 마지막 작품 남옥인데, 이 남옥은 배경이 이제 또 다른 시점으로 넘어왔습니다. 참고로 이 작품에서의 배경이 좀 시간이 길어. 이 작품에는 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요. 이 여인이 사랑했던 두 남자에 대한 이야기야. 오케이? 한 여인이 사랑했던 두 남자의 이야기. 그러니까 되게 요즘 소설 느낌이 확 드시죠? 보통 우리가 현대소설이라고 맨날 배우는 작품들은 허구한 날 일제강점기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또 뭐 소외된 사람들 어쩌고저쩌고 하고 전쟁 얘기가 많이 나오는 편인데, 이 작품도 참고로 시기적 배경으로는 전쟁 시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여인이 젊은 시절에 사랑했던 남자가 하나 있고, 근데 그 남자로부터 어떤 충격적인 상황을 겪고 나서 현재의 남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벌어지는 이 여인의 섬세한 심리를 표현한 작품으로 유명해서, 진짜 소설 정말 잘 썼어요. 진짜 여성 작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걸까, 이런 게? 아마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이런 디테일을 잡아내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유명한 작품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장면은 그 작품 중에서 거의, 그러니까 결말까지는 아니고 결말에 거의 도달해 있는 작품이거든요. 네. 자, 작품의 제목이 남옥이거든. 남옥이 무슨 뜻이에요? 이거 남옥이라는 말을 우리 배웠어. 어디서?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게서라는 레게로한 시에서 남옥이었다가 그것이 꽃피는 나무가 됐던 거 기억나시죠? 남옥은 기본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벌거벗은 나무란 뜻이에요. 이파리, 생기 모두 잃고, 그치? 헐벗은 나무를 우리는 남옥이라고 불러. 근데 참고로 이 남옥이라는 소재 자체가 이 여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됩니다. 요소가 됩니다. 자, 앞에 스토리를 정말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요, 젊은 시절이야. 오키도라고 하는 작가와 사귀입니다. 근데 이 작가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서 그 사람 화실에 놀러가고 서로 꽁냥꽁냥 잘 예쁘게 사귀고 있었지. 근데 문제는 이 시기가 그 전쟁이 이제 막 끝나가지고 한참 둘이 나라가 혼란스러웠던 시기였어. 그러면 혼란스러운 시기에 그림 작가가 살아갈 방법이 마땅치는 않았잖아. 그래서 보통 뭘로 연명을 했었냐면, 그 미군 부대에다가 초상화 그려주면서, 왜 우리 길거리 그 작가들 있잖아, 그치? 왜 캐리커처 1분 만에 그려주고 돈 얼마 주고 그런 식으로 초상화를 그려주면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연명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오케이? 아무튼 나는 나름대로 예술에 대한 감각과 예술에 대한 지향, 예술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던 상태로 오키도라는 오빠를 만나면서 앞으로 뭐랄까 아름다운 미래를 한번 꿈꿔봤었지. 그런데 어느 날 이 오키도라는 사람의 화실에 갔다가 웬 나무 그림 한 편을 보게 된 거야. 오케이? 그 나무 그림을 근데 나는 약간 충격 속에 받아들이게 돼요. 뭐냐면 그 그림을 고목이라고 생각해요. 말라 비틀어져서 쩍쩍 갈라지고 뭔가 죽어가는 나무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런 나무로 인식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충격을 받아요. 오빠의 마음속, 그리고 히도 씨의 마음속에는 저런 세상이 있는 거구나. 나는 저런 걸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데. 왜냐면 나에게 예술이라는 것은 핑크한 것이었거든. 오케이? 뭔가 레인보우한 느낌이고, 그죠? 뭔가 아름다운 것이어야 되는데, 오키도 씨가 그려놓은 그림 보니까 말 그대로 충격과 공포의 어떤 그런 도가니였던 거지. 이런 걸 그림으로 그린다고? 난 안 돼. 나는 이런 그림 못 봐. 하면서 결별선언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내가 오키도 씨가 이제 미군 부대에 간다고 했었잖아. 그 미군 부대에 PX에서 근무하는 남자가 한 명 있었거든? 잠깐만, 이 남편이 이름이 있었나? 잠깐만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선생님도 지금 이름을 까먹었는데, 잠깐만. 안 중요한 게 맞나 봐요. 이름이 안 나오네. 자, 아무튼 간에 현재의 남편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남편은 지극히 현실주의자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일을 할 때 계산을 하는 사람이지. 현재 내가 벌고 있는 금액이 뭐 예를 들어 뭐 500만 원이야. 월 500만 원을 벌면 이 중에서 100만 원은 적금을 붓고 20만 원은 부모님 용돈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드리고, 또 그럼 나머지 얼마가 남으니까 이 돈을 어떻게 저축을 하고, 이렇게 계산적으로 사는 사람. 오케이? 돈 계산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봐봐. 되게 극과 극의 사람을 만나게 되지.
처음에는 예술가를 만나다가 오케이? 예술가를 만나다가 지금은 현실파를 만나게 된 거야. 그리고 그 현실파와 결국엔 뭐까지 하게 돼? 결혼까지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현재 남편을 두고 나는 그냥 일반적인 한 아내로 그런저런 하루종일 살아간 거지. 그러던 어느 날, 그리고 참고로 나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이제 애도 적었고 정말 모범적이라는 표현 좀 그렇고, 그러니까 되게 평균적인 삶을 살아요. 남편과 화목한 가정이 있고 자식들이 있고 아침에 남편한테 커피 한 잔과 선물 갖다 주면서 여보 오늘 하루 힘내세요 뭐 이런 느낌이잖아. 막 넥타이 매주고 그런 삶을 산단 말이야.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이제 또 신문 갖다 줘야 되니까 신문을 갖다 주고 있어 맞은편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신문의 맞은편에 고 오키도 씨 작품전이 열리는 거야. 고 오키도? 죽었다는 얘기잖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오빠는 죽었던 거지. 그리고 유적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거야. 근데 참고로 이 남편도 이 사람을 알아. 그리고 이 사람이 원래 이 사람의 첫사랑이었던 것도 알아. 그러니까 나름대로 배려라는 걸 하지. 딱 유키도 씨 유적전을 딱 보자마자 이 사람이 가고 싶어 하겠구나. 근데 약간 그런 건 질투의 감정이라고 표현해야 되니까, 아니 이 여자 혼자 보내면 그치 그와의 추억에 젖어서 지금 나를 약간 멀리할 그런 걱정이 되잖아. 그래서 억지로 꾸역꾸역 자기도 따라가겠다는 조건을 붙여서 같이 그 유적전을 가게 돼요. 그런데 나는 유적전을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자 유적전입니다. 그래서 S회랑이라는 장소에서 열리는데요. S회랑에 걸려있는 첫 번째 그림에서부터 충격을 받게 되는 거야. 그때 걸려있는 그 제목, 그 나무가 나목이거든. 그럼 봐봐, 정말 중요한 거야. 고목으로 인식해서 내가 그 남자를 떠나게 했던 어떤 결정적 소재였던 그 나무가 이 작품의 대표 작품으로 바뀌어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봤던 그 작품이 아니야. 뭔 소리냐면 내가 이미지가 달라졌던 거지. 그림은 그대로인데 내가 그림에서 읽어낸 것들이 달라졌던 거야. 나는 현실에 전워서 살고 있어. 그런 상태에서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이 고목 안에 담겨있는 어떤 내적 의미?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거지. 그리고 이제 뭔가 가슴이 절절해지는 거야. 내가 이걸 정말 몰랐구나. 이런 걸 나도 모르면서 나도 예술한답시고 돌아다녔던 거구나 하면서 슬퍼하면서 그 슬픔을 이겨내려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면서 작품이 끝나게 되는데요. 자, 됐죠? 어떻게 해서 작품이 이렇게 시작되는 건지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우리가 보는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문화란 고 오키도 씨의 유작전이라고 써져 있는 그 장면 아까 얘기했었죠? 먼 옛날 앳된 날 그지없이 향기로운 관을 씌우고 싶었던 오키도란 이름 위에 고자가 붙은 겁니다. 죽었네. 좀 전에 둔탁한 아픔을 느낀 자리가 이번엔 예리하게 쑤셔왔습니다. 오열이라든가 하다못해 신음이라든가 그런 아픔을 나눌 엄살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온전한 나만의 비토. 표현 죽이지 않냐? 나는 지금 한 남자의 아내잖아. 하지만 내가 사랑했던 그 남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떠난 것도 나야. 그 남자의 죽음을 신문란에서 보게 된 거야. 그리고 이 사람도 그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울 수도 없고 울 이유도 없는데 뭔가 가슴을 푹푹 쑤시는 느낌이 들고, 그런 복잡한 느낌을 이렇게 유리한 피처로 쓰고 있는 거지. 죽이죠. 나는 숨을 죽이고 지그시 아픔을 견디며 또 하나의 아픈 날을 상한다. 자, 오키도의 어떤 죽음에 대해서 아픔을 느꼈으면서 동시에 이 아픔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니까 또 다른 아픔이라는 게 떠오르는 거지. 그럼 그 아픔의 사건을 지금부터 뭐 할 거야? 회상의 구조로 보여주겠죠? 회상 한번 따라가 봅시다. 뭘 회상했는지. 바로 꼭 이만큼이나 아팠던 날이 언제였냐면 그것은 아마 나의 고가가 헐리던 날이었을 거야. 고가가 헐리던 날. 옛집이란 뜻이죠. 남편은 결혼식을 치르자 제일 먼저 고가의 철거를 주장했다. 그러니까 참고로 내가 내 어머니와 함께 살아왔던 고풍스러운 집이 하나 있어. 근데 너무 오래된 집이고 목조기가 건물이라서 막 구석구석 막 비틀어지고 막 물 새고 이런 상태의 집이었던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읽어봐. 터무니없이 넓은 대지에 불합리한 구조로 서 있는 음침한 고가는 불필요한 방들만 많고 손댈 수 없이 퇴락했으니까 깨끗이 헐어내고 대지의 반쯤을 처분해서 돈을 만들어야겠지? 돈을 만들어내고 그 돈으로 쓸모있고 견고한 양옥을 짓자는 것이었다. 너무나도 당연한 소리였고 반대할 이유가 1도 없어 보였지.
고가의 철거는 신속하게 이루어졌어. 그리고 나는 그 해체를 견딜 수 없는 아픔으로 지켰지.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인 거냐면 자신이 현실적 삶을 선택한 것에 대한 당연한 대가라고 표현해야 될까? 당연한 결과라고 지금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거야. 나는 오키도 같은 예술적 삶이 아니라 지금 남편 같은 현실적 삶을 살기로 마음먹고 이 사람이 결혼까지 했잖아. 그럼 앞으로 그렇게 맞서 살아가야지.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면 버려야 되는 거야. 추억? 무슨 개뿔. 다 버리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서 현실적 삶을 살게 만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하지만 내 마음속 한켠에는 거기에 대한 불편함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아한 추녀와 드높은 용마로. 잠깐만. 추녀, 용마로. 근데 요런 녀석들은 전부 다 우리 고가의 어떤 수식어들을 살펴봐. 수식어들이 전부 다 우아하다, 드높다와 같은 긍정적 수식어로 이루어져 있지. 그치? 참고로 추녀는 처마의 끝부분을 추녀라고 부르고 용마루라고 하는 것은 그 대들보 같은, 그러니까 지문의 부속 같은 거라고 생각하자. 그냥 중요한 건 아니니까. 용마루는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가 됐어? 기와장이 돼버린 거야. 기와장 뭐야? 쓸모없는 거잖아 지금. 그렇지? 기와는 지붕에 놓여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쓸모없는 거죠. 웅장한 대들보와 길들은 기둥목. 그렇지? 대들보, 기둥목. 대들보가 뭔지 알지? 얘들아, 그 집을 지을 때 바닥에 깔리는 이걸 보고 뭐라 그래? 주춧돌이라고 부르잖아.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중심 기둥이 붙고요. 여기 위에 얹어주는 요 센터를 지키는 요 센터에 있는 나무, 아주 크고 굵고 단단한 나무야겠지. 왜? 지붕의 힘을 온전히 받아줘야 되는 녀석이니까. 이 녀석을 대들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엔 집을 지을 때 먼저 땅을 다진 다음에 땅을 요만큼 파잖아. 그다음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 이제 기둥을 올린 다음에 딱 대들보까지 올리면 이 대들보를 올리는 행위를 보고 상량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량식이라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대들보가 올라가면 이제부터 남은 일은 뭐냐면 여기다 이제 이렇게 깔고 이렇게 깔아가지고 이제 지붕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렇지? 거의 뭐 사람으로 치자면 등뼈 올려놓은 거야. 척추 올려놓은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집의 거의 완성이라고 봤기 때문에 상량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였어. 집을 지을 때요. 그래서 상량하면서 이제 토지신에게 기도도 드리면서 뭐 여기 대들보에다 뭔가 새기기도 하고 글도 쓰고 그랬었어 옛날에는.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러던 대들보와 기둥목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은 뭐가 돼버린 거야? 그리고 아른거리던 바둑마루까지요. 이런 모든 부속들이 지금은 뭐가 돼버렸어? 허술한 장작더미가 된 거지. 허술한 장작더미가 된 거야. 봐봐. 여기 있는 녀석들은 전부 다 아름다운 긍정적 의미의 수식어로 연결되고 있었지. 근데 여기 있는 녀석들은 허술한 것 같은 부정적 수식어로 연결돼 있어. 이 두 개의 수식어가 차이나는 이유는 뭐겠지? 나의 인식 때문이겠지. 그치? 아니 나도 이 추녀 용마루 대들보 이 집을 해체하는 거에 동의했었잖아. 쓸모없다고 인정했었잖아. 근데 막상 그 집을 헐리는 모습을 보니까 그 아름답던 것들이 다 쓰레기가 되고 있구나 하면서 안타까워 보이는 거죠. 그쵸? 계속 숱한 애환을 가려주던 아짜 창문이 이제 문짝장사의 손구르마에 난폭하게 실렸습니다. 사람들이 일부러 난폭하게 에이 이 대들보 나빠 하면서 막 던지겠냐? 그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겠어? 무심하게 일하듯이 던지고 있겠지. 막 짝짝 쪼개가지고 뚝뚝뚝 머리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을 거야. 근데 그걸 바라보는 내 마음은 저 대들보, 저 창문, 그때 그 창문인데 하면서 슬퍼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지? 남편은 이런 장사꾼들과 몇 푼의 돈 때문에 큰 소리로 삿대질까지 해가며 영악하게 밑줄 흥정을 했다. 그때 남편의 모습은 뭐야? 당신한테 추억이 많았을 집일 텐데 아쉽겠네. 그런 얘기 1도 안 하죠? 지금 철거하는데 그 제품은 이거는 폐기 처리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거 나중에 재활용 가능한 건데 돈 쳐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돈 계산하고 있네요. 그죠? 남편 하나는 참 잘 만났다고 사돈댁 지금의 동서는 연신 뻗어진 일을 드러내고 내등을 쳤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내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편과 시누이가 다 이상하게 표현되고 있는 거죠. 됐죠? 정말로 나쁜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나의 국가는 완전히 해체되어 몇 푼의 돈으로 바뀌었나 보다. 왜 이런 말을 썼을까? 바뀌었나 보다? 자기가 동의했잖아. 자기가 오케이 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잖아.
근데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겠지. 부정적 상황을 겪었을 때 겪게 되는 책임 회피의 마음. 뭐뭐 했나 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작품을 진짜 멋진 작품이라고 하는 거지. 진짜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듯이 글자 하나하나에다 생명을 불어넣고 있지 않냐. 기가 막혀요 진짜. 아무튼 아버지와 오빠들이 그렇게도 사랑하던 집, 어머니가 임종의 그날까지도 그렇게 집착하던 고가, 그것을 그들이 생면부지의 낯선 사이. 자 밑줄 쳐봐. 생면부지에 무슨 뜻이야? 생면부지 얼굴을 처음 봤다는 뜻입니다. 처음 보는 얼굴에 낯선 이거 누가 말하는 거죠? 남편이라고 말하는 거잖아. 남편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 나의 가족과 나의 어머니와의 추억이 담겨있던 그 고아를 내 남편으로 불리우는 이 낯선 사람에 의해서 해체시켜버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지금 이 장면도 결국 누구? 나의 인식을 말해주는 구절이 되는 것이겠지.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이런 수식어가 왜 붙었을까? 이런 수식어를 왜 사용했을까? 왜 자신의 남편을 이런 말로 표현했을까? 바로 나에게 있어서 고가의 해체는 뭐였기 때문이야? 아픔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아니, 산산이 해체해놓고 만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고가의 해체는 행랑치에 구멍이 뚫린 날부터 이미 비롯된 것이었고, 그러니까 구멍이 뚫렸다는 얘기는 더 이상 집에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뜻인 건 사실이야. 그치? 그리고 한 번 시작된 해체는 누구에 의해서고 끝마감을, 마지막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다시는 아침 햇살 속에서 기와골에 서리를 이어서 있는 이 숙연한 고가를 볼 수는 없다니.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의 육신이 해체된 듯한 아픔을 의연히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실상 나는 고가의 해체에 곁들여 나 자신의 해체를 시도하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나 자신의 해체 무슨 뜻일까? 나도 현실을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언제까지 예술에 대한 꿈만 꾸면서 철부지처럼 살 수 있겠느냐.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닌걸? 영악하게 굴어야 되고 주식이 뜨면 주식해야 되고 부동산이 뜨면 부동산을 해야 되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 거잖아 지금. 남편이 쓸모없이 불편한 고가를 해체시켜 우리의 새 생활을 담을 집을 새 집을 설계하듯이 나는 아직도 그의 아내로서 편치 못한 나를 해체시켜 그의 아내로서 편한 나로 뜯어 맞추고 싶었다. 나 자신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야. 쓸모있고 견고한 그러나 속되고 네모난 집이 남편의 설계대로 이루어졌다. 표현 그렇죠. 쓸모있고 견고하지만 여기에는 옛날에 그랬던 아픔, 추억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오로지 실용성만 따지고 있는 거죠. 현대식 시설을 갖춘 부엌, 잔디와 조그만 분수까지는 부럽지 않냐? 자기 집 마당에 있는 집이잖아. 서울 시내 이런 집. 자 아무튼 아담하고 밝은 집 모두가 남편의 뜻대로 되었다. 나는 후원의 은행나무들만은 그대로 두기를 완강히 고집했다. 넓지 않은 정원에 안 어울리는 거목들이 때로는 서늘한 그늘을 주었지만 때로는 새 집을 너무 침침하게 뒤덮었는데 그건 뭐예요? 나의 하나 남은 마지막 추억의 조가리, 추억의 파편 이런 느낌이었던 거겠죠? 그러나 나는 아직도 그것들의 빛, 그것들의 속삭임, 그것들의 아우성을 가끔 필요로 했다. 뭐예요? 내가 바라보는 풍경만이라도 옛것이 하나씩이라도 남아있길 바라는 마음. 그건 이중적인 마음이지. 그치? 해체에 동의했고 해체해야 된다고 본인도 느끼고 있지만 다 해체하기는 않기를 바라는 그런 섬세한 마음. 그런 마음이 여기도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러고 보니 아직도 해체되지 않은 한 모퉁이가 내 은밀한 곳에 남아있는지 몰랐다. 바로 뭐죠? 오키도시 유적전이 있구만. 남편이 거기서 딱 해체하면서 들어오죠. 다시 마음속을. 남편도 지금 그 기사를 읽고 있는 모양이다. 왜냐? 봐봐. 남편이 이렇게 신문을 이렇게 읽고 있을 때 나는 맞은편에서 오키도를 본 거잖아. 그리고 남편이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 많이 쓰니까 이제 남편이 그 장면을 읽고 있는 거겠지. 참고로 나는 그 장면을 먼저 읽고 바깥 바라보면서 하면서 고가 생각하고 있었고요. 죽은 후에 유족전이나 이러지만 뭐해. 살아서는 한번 감복까지 묻는. 그분 그림이 외국 사람들 사이에 꽤 인기가 있는 모양인데 모를 일이야. 작종의 상판을 헐값으로 고르는 데까지 제법 받는 셈인가? 죽은 후에 치켜 세우는 것처럼 싱거운 거 없더라. 아마 어떤 비평가의 농간이겠지. 당신이 생각할 만한 천만한 수준. 지금 이 대화의 흐름이 뭔지 느낌이 오시나요? 지금 나는 미묘하게 남편이 좀 짜증나.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야. 나는 한때 예술을 꿈꿨던 예술인이라니까? 근데 내 앞에 있는 남편은 그것만 계산하고 있는 거야. 살아생전에 이득 안 됐으면 이거는 무의미한 거잖아. 에이, 또 어떤 비평가들이 자기가 사들였던 오키도시의 작품을 높이 평가하면 그림의 값이 올라가니까 자기 돈을 벌려고 하는 거겠지라고 말하는 거 보면서 아이고, 당신의 생각은 다 돈밖에 없군요.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딱 그 모습입니다.
모르겠다. 예술인 나발이니 살아서 잘 목표하게 사는 게 제일이야. 아, 몰라야죠. 당신 따위가 알 게 뭐예요. 그분은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다는 걸 당신 따위가 알 게 뭐예요. 물론 나도 그로부터 벗어나긴 했지만. 남편은 신문을 떨구고 기지개를 늘어지게 폈습니다. 나는 젖힌 그의 얼굴에서 동굴처럼 뚫린 콧구멍과 그 속을 무성하게 채운 콧털을 보며 잠깐 모멸과 혐오를 느낍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나의 마음이 다시 이제는 또 여기로 살짝 흘러가 있는 거야. 그렇다고 내 남편을 지금 뭐랄까 증오하고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레벨은 아닌데 진짜로 그 갈대 같은 갈팡질팡하는 그 마음이잖아. 이 선생님도 와이프를 보면 항상 느끼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여자의 마음은 진짜 갈대 같다는 게 나도 딱 거기서 느껴요. 아니 A 하라고 하지만 동시에 B 하기를 원해. 그걸 나도 느껴. 근데 도대체 어디로 맞추려는 건지 나는 모르겠어.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나는 그냥 차라리 C로 가거나 그런 경우도 종종 있어서 좀 그러면 이제 싸움이 나는 거고. 아무튼 그 중간에 맞추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선생님이 살아보니까. 남학생들 잘 들어요. 진짜 여자의 마음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답니다. 그렇다고 꼭 이해 못하면 큰일 나는 건 아니지만, 오케이? 서로 그런 것들을 알고 배려해줄 수 있으면 베스트 프렌드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요. 자, 요즘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뭐 주종과 상하의 관계가 절대 아닌 시대잖아, 그지? 어쨌든 서로 동등하게 같은 데를 바라보면서 함께 가는 사람이 서로 부부가 되는 시대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그런 것들도 서로 이해해주고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라는 인간들이 좀 약간 단순하긴 해 라고 하면서 보듬어줄 수 있어야 되고 남자들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좀 서로 이해하려고 용 좀 써보고 그런 것이 돼야지 좋은 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솔직히. 지금 여기 혹시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는 사람? 혹시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열심히 잘하라. 네. 자, 아무튼 간에.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남편과 느끼는 감정. 지금 이 작품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 딱 두 개가 있는데요. 그 두 개의 사건을 다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 장면 하나, 바로 고가가 헐리는 사건에 대한 얘기, 그리고 오키도시 유적전에 가서 나목을 본 이야기가 이렇게 딱딱딱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장면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딱 나목을 보러 갔는데 내 머릿속에 있었던 오키도시의 그 유적은 고목이었지만 실제로 거기서 본 나무는 나목이었던 거야. 그리고 우선 잠깐만 딴 얘기 좀 할게. 참고로 이 작품 있지, 이 소설 나목이라는 소설 자체가 원래는요 그 박수근 화백이라고 혹시 알아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박수근 화백. 박수근 화백의 나무와 여인이라고 하는 그림에서 모티브를 따온 거예요. 참고로 이 작품은 박원선님이 작품의 인트로에서 이렇게 밝혔어. 자신이 본 이 그림이 잊혀지질 않아서 이 그림 하나만으로 소설을 만들어내신 거야. 이런 소설을.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혹시 지금 선생님 무슨 매체가 없으니까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리면 딱 답이 올 거야. 이거는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봐요. 잠깐만요. 미리 찾아놓을 걸. 나무와 여인. 여기 있다. 제가 확대해서 보여줄게요. 이 그림이 여기 잘 보일라나? 요렇게 생긴 그림이 보이나요? 잠깐만 화면 밝기 좀 키우고 요렇게 생겼어요. 보이나요? 요런 그림이에요. 요 그림에서 받은 인상을 요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긴 그림을 보여주는 건데 지금 보면 가운데 나무가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나무는 이파리가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근데 그 밑에 웬 여인이 지나가고 있어. 이 여인은 뒤에 애를 안고 있고 이 여인은 뭔가를 이고 가고 있지. 근데 이 그림을 처음 봤을 때는 이 색감 그리고 이 어떤 느낌을 보면서 뭔가 죽음, 공포, 메마름 뭐 이런 것들을 떠올렸단 말이야. 나무가 생기가 없으니까. 나에게 있어서 그림과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미래를 그리는 것이었는데 이런 그림을 그려놓았으니 충격받을 수밖에. 그치?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이 정도 나이를 먹고 세상을 보는 관점을 기르고 나서 이 작품을 봤더니 이제 그림이 다르게 보이는 거야. 저 나무는 고목이 아니라 나목이다. 고목은 고가 뭐예요? 죽어버렸는데 시체만 남은 걸 고목이라고 하잖아. 나목은 벌거벗은 것뿐이야. 왜? 겨울 되면 당연히 낙엽을 떨구니까. 하지만 나목은 동시에 뭘 준비하고 있는 나무이기도 해? 봄을 준비하는 나무야. 이 나무가 왜 봄을 준비하는지 알았어? 밑에 있는 여인들을 보고요. 여인은 아이를 기르고 있었고요. 또 여인은 김장거리를 들고 가고 있습니다. 김장 언제 담그죠? 겨울에 담급니다. 근데 그 김장은 겨울에 먹으려고 담그는 겁니까? 아니죠. 다음 봄, 여름에 먹기 위해서 내년에 먹기 위해 먹으려고 담그는 게 김장 아니야. 즉 미래에 대한 준비였던 거지.
비록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 괴롭고 힘들지언정 언젠가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 이걸 그렸던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나무와 여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작품이랑 꼭 연결해서 보시면 좋겠고. 자, 이제 그 다음 스토리 가보자. 그런 충격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밖으로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도 또 거기서 또 날 기다리고 있네. 진짜. 그래서 애들을 데려올 걸. 남편이 다시 나를 상식적인 세계로 끌어들이지, 그치? 오롯이 뭐랄까 남편만 생각했으면 아니 남편이라 생각하면 아니지. 오키도 씨의 추억에 빠질까 했는데 남편이 다시 나를 또 원래 세계로 돌려놓은 거야. 그래서 결국 오키도와 나에게 있어서 오키도 씨와 남편은 각각 단순화시킬게. 이쪽은 이상을 상징하고요. 이쪽은 현실을 상징하는 존재화 돼 있지. 구조를 단순화시켜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어, 그지? 물론 이렇게 단순화하는 건 좀 지나친 단순화이긴 합니다만 오키도를 통해서는 이상을, 그리고 남편을 통해서 현실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한 존재로서의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 작품의 주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장면 봐봐. 빨간 풍선을 놓친 계집아이가 자지러지게 옵니다. 자, 어떤 계집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손에 빨간 풍선을 들고 있었나 봅니다. 근데 그 빨간 풍선을 뭐 했어요? 놓친 것이요. 놓친 그 아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지러지게 울고 있고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로 빠져들듯이 풍선은 멀어져 버렸고요. 드디어 빨간 점을 놓치고만 나는 눈물이 솟도록 하늘의 푸르름이 눈부신 거죠. 자, 그럼 봐봐. 계집아이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오는 걸까? 나의 이입한 거잖아 지금. 그럼 이 빨간 풍선이라고 하는 건 뭔데? 내가 놓쳐버린 오키도와의 삶, 그치? 이상을 추구하는 삶, 예술을 꿈꾸는 삶, 그리고 나는 그걸 실제로 놓쳐버렸다는 것을 계집아이 씬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됐죠? 아, 표현 죽인다. 옆에는 남편이 앉아있습니다. 남편도 풍선을 쫓았던 건지 고개를 젖힌 채 눈이 한박 하늘을 담고 있죠. 그러나 그뿐. 이미 그의 눈엔 10년 전의 앳된 갈망, 앳된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쫓아다녔던 그 시기를 말해요. 그런 갈망은 없어요. 그뿐이라 여자를 소유하고 가정을 갖고 싶다는 세속적 소망 외에는 단 한 번도 야망이나 고뇌가 깃들여보지 않은 눈, 부스스한 머리가 늘어진 이마에 어느새 굵은 주름이 잡기 시작한 중년의 그가 나는 또다시 뭐하다? 낯설다. 이상을 꿈꾸고 이상을 바라보다 현실을 바라보면 낯설 것이고요. 현실 속에서 이상을 꿈꾸면 되게 이상하겠죠. 됐나요? 거기서 느끼는 어떤 괴리감을 지금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야. 낯설다. 저만치서 학생들이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데 이 셔틀콕이 나비처럼 경쾌하게 날아와서 라켓에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젊은 연인들의 찰나적인 키스의 파이럼처럼 감각적으로 들려. 그 순간 나의 마음을 동하게 하는 통통통 치는 소리, 뭔가 움직이고 있고 살아 숨쉬고 있고 뭔가 자꾸 반응하고 있는 소리 있잖아. 그 소리가 나의 마음을 자극한 거야. 그래서 나 어떻게 하지? 충동적으로 그의 이마 주름지고 키스를 퍼붓지. 그럼 뭐예요? 그 괴리감을 줄이려는 나의 노력이잖아. 오케이? 되게 서글픈 장면이죠. 그가 낯선 게 견딜 수가 없어서였다. 그가 아주 타인처럼 낯선 게 견딜 수 없어서였다. 참고로 요 뒤에 한 3줄 더 있는데 왜 그걸 생각했는지 나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3줄 더 몇 가지 장면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작품이 마무리가 됩니다. 일상적 세계에 갇혀서는 남편의 모습과 그리고 오로지 예술만 꿈꾸었던 오키도 씨의 삶, 그리고 나는 그 중간에 어디에선가 현실을 사람했던 나는 결국 누구를 선택했고? 남편을 선택했고, 그 남편의 선택 끝에 오키도 씨의 속마음을 알게 되면서 그치? 더 많은 괴로움과 회한이 들고, 하지만 그렇게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야. 그치? 만약에 오키도 씨를 선택했다고 해서 나의 삶이 행복하고 즐거웠을까? 그건 보장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현재의 나의 어떤 나를 설득시키고 싶은 거잖아. 오케이? 네가 사랑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고 너의 남편은 이 사람이야 하면서 키스를 퍼붓는 거잖아. 오케이? 남편은 얘 왜 이래? 이런 느낌이었을 거고요. 그죠? 자,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작품 나목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개인적인 얘기지만 솔직히 이 정도 되는 작품이라면 따로 한번 읽어보세요. 소설책 한번 사서 이런 거 한번 전문 한번 읽어봐요. 그렇게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의 대상으로서의 소설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분석하려고 들지 말고 그냥 읽는 거야. 뭐라 하나.
근데 그것만으로도 소설을 보는 눈이 좀 많이 길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략적으로 고등학교 필수 작품선이 이렇게 있어 하면서 이걸 읽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정도의 기술로 즉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끌어내실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대단한 사람 맞거든. 여러분들 정서 함양을 위해서라도 꼭 한 번씩은 이런 것들을 분석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작품으로서 대하는 시간이 한번 있길 바라는 마음을 담으면서 오케이 문학회 소설 파트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뒤쪽에 있는 국스필 중에서는 우리가 국스필을 다 할 생각은 없거든요. 저 뒤쪽에 솔직히 뭐 반통해물 이런 건 너무 쉬워서 선생님 보고 통곡할 만한 자리라는 작품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파수꾼이라는 작품의 일부 장면 몇 가지만 살짝 보여주고 나서 작품을 일단 마무리 짓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요 문제풀이 빨리 한 다음에 이제 문법 들어갈 거라는 거 준비를 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10분 정도 했구나. 그래,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세트로 넘어갑시다.